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2019년도 세무사 1차 시험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평과 간단한 해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몇 분이 앞에 오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그 각 선생님들의 총평을 들으시고, 저는 세법학 개론 1교시에 있었던 세법학 개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세법 난이도는 일단 까다롭다예요. 까다롭다. 쉽진 않았다요. 절대로. 그렇다고 또 엄청 어려웠다까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냥 중상 정도로 총평을 할게요. 중상 정도로. 그리고 일단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여전히 국기법이 4개, 국진법이 4개, 조처 둘, 국조 둘, 그래서 기타세법이 12개 출제됐고, 부소법이 전형적으로 똑같이 8개, 10개, 10개 출제됐어요. 28개. 총 40문제 출제됐는데, 계산형 문제가 부가세가 조금 사이즈가 큰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3개 출제됐고, 나머지는 반반. 가로 묶고 있는 건 계산형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결과 국기법이 좀 되게 어렸어요. 처음 시작이 원래 국기법인데, 국기법이 아마 4문제가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좀 당황해서 시험 자체가 말릴 수도 있었어요. 국증은 그냥 무난무난했고, 조처 국조는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어요. 근데 법서부가 좀 중상 정도로 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시험 전체가 결과적으로 좀 까다로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말 문제 위주로 일단 총평을 할게요. 41번 국기법. 납세의무 성립 시에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기억의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르의 수시부가여 징수할 때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죠. 그래서 니은디귿이 맞는 표현.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마무리 특강 때 최근 기출문제 2개년치를 풀었잖아요. 거기 2017년 세무사 문제를 아마 응용했던 문제 같아요. 거기에 거의 없는 거 위주로 됐어요. 거기 없는 거 위주로 오히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주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42번에 장부 등의 보관금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나와서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국기법의 거의 킬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주제도 아니고 최근 신설돼서 중요도가 있었지만, 국기법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는데 장부 등의 보관금지로만 5개를 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세무공무원은 조처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의 세무건세 임의를 보관할 수 없단데, 조세 범칙 조사도 포함한다요. 종으로 치면 괄호고. 2번 지문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의 납세자의 장부를 보관할 수 있는데, 그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의 없이라는 표현이 틀렸대요. 3번에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사유 일정한 경우에는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4번이 맞는 표현인데 사실 좀 지엽적이죠. 5번이 틀린 이유는,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해요. 즉시 반환해야 된다. 굉장히 하나하나가 좀 쉽지 않았고, 43번, 국기법은 본래 개별세법을 우선해서 적용하지만 세법에서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항상 국기법이 우선하는 규정, 이번에 성립과 확정이죠. 이건 그래도 맞췄어야 되고, 44번도 사실 좀 어려워요. 법정기일을 보통 원칙인 동그라미 1번의 신고일과 동그라미 2번 같은 고지서 발송일, 그런 것들만 외우고 들어가지 구체적인 3번과 4번 규정 같은 걸 잘 외우지 않죠.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것도 44번의 1번의 신고일 규정도 괄호 문구에 나와 있는 중간이나 법인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또 포함, 이 규정이 출제되기 때문에 1번부터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신고일에 조세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게 법정기일이죠. 그 다음 2번에 양도담보권자한테는 고지서가 아닌 통지서를 보내고, 도달일 아니고 발송일, 통지서 발송일. 그 다음 3번에 원천징수 의무자나 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국세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확정일이 법정일 확정일. 4번이 틀렸어요. 납기 전 징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기일이야. 압류 등기일. 사실 좀 암기사항인데 못 외웠으면 틀리는 거고. 5번에 수탁자 물적 납세 의무 규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부가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통수서 보내야 돼. 이것도 주된 납세자 아니어서. 그리고 도달하는 발송일. 그래서 45번 국징법부터는 나름 평이했다. 그래서 45번에 옳지 않은 것은부터 보시면 1번이 틀렸어요. 마지막에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전형적인 국징법의 오답 패턴인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로 다시 한번 장난쳤어요. 그래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해서 교부 청구 또는 참가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체납처분 중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틀렸고. 46번 보시면 압류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작년 기출문제를 거의 제대로 푸셨다면 똑같이 거의 정답이 나왔죠. 작년에 세무사 실제 1차 시험에서도 압류 해제 사유, 반드시 필요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출제된 거를 응용한 거죠. 심지어 그래서 마무리 기출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풀어봤었어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주제였죠. 그래서 5번에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서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하여한다라서 틀렸다. 넘어가서 47번. 47번 주제도 그래도 맞췄어야 돼요. 국징법 압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1번부터 틀렸죠.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서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까지 맞는데, 이때 질권 시기 여부는 관계없으며 이제 법정기일 전 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서 1번이 틀렸다. 그리고 48번 단순 암기사료 국징법상 체납자료 제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들어갈 내용은 옳은 것은 그래서 은행 등의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을 자료를 요구한 경우 제공할 수 있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를 인 경우에 제공할 수 있죠. 그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개념이 1번에 체납 발생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이상인 자, 2번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이상인 자. 단순 암기사항이었다. 그리고 맞췄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조처법 두 문제도 평이했으니까 넘어가고 좀 필수 위주로 볼게요. 일단 소득세법 51번 같은 이런 사이즈의 계산형 문제는 맞춰야 돼요. 시험장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51번 보시면 거주자 갑의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관련된 자료로서 문제를 잘 읽으시면 종합소득 과표 계산할 때 합산되는 금액이요. 그럼 2천만 원 여부가 중요한 거죠 지금. 그리고 적법하게 원천징수했고 원천징수 차감 전이고 고려하지 말래요. 양가로 1번에 을에게서 받은 비영업 대금이 1,300만 원에 가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 (1,300만 원) 무조건 종합과세. 양가로 1번에 주권상장법인 A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500만 원. 참고로 그로스 업 대상이요. 이중과세. 양가로 3번이 그나마 이 문제 킬링 포인트였죠. 비상장 내구법인 B가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2019년 5월 1일에 자본조합이 결의하고 그에 따라 19년 7월 1일에 갑에게 무상주를 교부했대요. 근데 수입 시기 현재 갑이 받은 무상주 액면가액 3, 시가는 6. 이거는 의제배당 금액 판단할 때 액면가액으로 하는 거 알고 있냐라는 물음이었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본래는 이익금 불산 항목이죠. 그래서 이 재원으로 의제배당 받았을 때는 원칙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예외적인 두 가지 사항의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 해당돼요. 첫 번째,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하느냐. 두 번째는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존입하느냐. 단기 소각.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마지막 줄에 소각 당시 자기 주식이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했어요. 그래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재원이요. 근데 액면가액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합계액 더하시면 2,100만 원. 2천만 원 넘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그럼 그로스 업 금액 구하셔야 되죠. 그로스 업 금액은 민 500만 원 그로스 업 대상 배당 소득에서 2천만 원 초과한 부분이 한도예요. 거기에 11%. 그럼 1이 더 작으니까 1에 11% 하면 0.11. 정답 21.11. 요 정도 난이도 계산형 문제는 풀었어야 돼요. 넘어가서 52번은 보자마자 사실 제꼈어야 돼요. 이런 거 풀면 큰일 나요. 왜냐면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 일단 법인세법 콜라보죠. 엄청 오래 걸려요. 게다가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규정이 원래도 까다로운데 소득세 법인세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문제지만 시험장에서 풀렸으면 안 돼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만 보시면 개인인 경우 기부금 필요금 불산이 몇까?
법인의 경우 기부금 송금 불산입을 각각 계산해버려요. 왜냐면 이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단서진보에서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래요. 1번에 기준소득금액에 올해 명칭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기준소득금액의 명칭 자체가 없어서 그게 이월결손금 차감 전인지 차감 후인지의 구분이 모호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기준소득금액이란 이렇게 가로지문처럼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이월결손금 차감 전이며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기 전의 금액이. 그럼 역으로 표현하면 차가감 소득금액 플러스 기부금 해당액이요. 그게 기준소득금액의 명칭이에요. 이제 조문에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1억 7천에 다시 기부금 해당액을 더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 계정세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 1억 7천 다시 기부금을 더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월결손금 차감 전, 기부금 필요경비 또는 송금 산입 전이니까 기부금 다시 안 더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3번에 현물 기부금을 줬을 때 법인세법은 특수관계가 없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봐요. 근데 소득세에서 둘 중 큰 가액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의 종교단체 기부금일 때 한도에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10% 플러스 다시 한번 민해서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비교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53번 양도가액도 자세히 보시면 특수관계 아닌 을에게 일괄양도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일단 후순위로 푸셔야 되고. 넘어가서 54번. 54번은 인적공제니까 그래도 풀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적공제는 마무리 특강에서도 엄청 강조했는데 최근 다른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됐고 세무사에서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보셔라 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갑의 종합소득 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종합소득 공제액이니까 인적공제 등이에요. 등. 인적공제 등. 그래서 본인이 가족 현황 보시면 본인 당연히 되죠. 본인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주의하실 게 소득 현황에 총급여액을 판단하셔서 뭘 보셔야 되죠? 근로소득자구나 봐야 돼요. 근로소득자구나. 왜냐면 뒤에 나오는 종합소득공제액이 그 건강, 고용, 노인, 장기 보험료인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안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니까 뒤에 나오는 건강보험료 가능하다 체크하시고 비교해보시면 무주택자나 부녀자 아니래요. 부녀자 공제는 하지 말래요. 그리고 배우자 47세 나이 요건 무시하고 별거 중이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총급여액을 봤더니 4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럼 예외적으로 100만원 판단하실 때 총급여액만 있으면 500만원까지는 소득요건을 갖춘 거죠. 배우자 돼요. 그리고 부친은 80세인데 소득이 사업소득이 1000만원 있어요. 100만원 넘죠. 안 돼요. 그럼 추가 공제 할 필요도 없고. 모친이 75세인데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1500만원 비과세 소득이요. 소득 없는 거고 사망했지만 사망일 전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 플러스 70세 넘어서 경로자까지도 돼요. 장녀를 봤더니 21세인데 비고의 장애인이요. 장애인은 나이 요건 무시하지만 소득 요건은 갖춰야 되죠. 근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넘어요. 200이요. 그래서 장녀 안 돼요. 그럼 장애인 공제도 안 되는 거예요.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해서 되니까. 장남을 봤더니 18세고 장애인이고 소득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 플러스 장애인 공제 돼요. 그럼 추가 공제 300만원, 인적 공제는 4명. 그럼 150만원에 4명 곱하면 600만원. 인적 공제액은 900만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갑이 지출하였거나 갑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담한 사항을 담궈왔다. 가에 건강보험료 있죠. 360만원 있는데 괄호를 잘 보시면 본인 부담은 180, 회사 부담은 180 있어요. 그럼 본인 부담분은 공제하는 거죠. 회사 부담분은 회사의 송금이요. 180만원. 고용에 따른 고용보험료도 본인 부담분은 하는 거죠. 회사 부담은 회사의 송금이요. 50만원. 생명보험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요. 이거 보장성 보험료.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시면 1130만원 동그라미 1번이요. 그 다음 55번. 요 정도는 또 풀었어야 돼요. 보자마자 간단한 계산형 문제는 시험장에서 꼭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의 19년도 총 급여액을 물어봤어요. 연간급여 합계액 3천만원 당연히 더하고 상여도 당연히 더하고 일단 양가로 3번 주의하면 상여 소득처분금액이 200만원 있는데 가로 봤더니 A의 19년도 3월 21일에 18년 기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끈 산입한 금액 중 200만원을 갑을 귀속자료 하는 상여로 소득처분했다. 즉 인정상여예요. 인정상여 수입식이 근로를 재고한 날에 근로를 재고한 날. 그럼 18년도 귀속식이죠. 그래서 올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급여 외에 갑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 1000만원 있는데 행사가 했더니 5월 5일 행사했어요. 지금 근로 중에 행사했어요. 벤처기업 이런 특례 적용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근로소득이요. 1000만원 넣고.
나 양가로번에 식대 있는데 A의 구내 식당이 없대요. 별도의 식사 제공 없죠. 그리고 월 20식 금전을 제공했대요. 그럼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럼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122 총금액이 들어야 돼요. 3천 1,000 1,120. 그러면 3번에 500 1,000 20만 원. 요 정도 풀어야 돼요. 심지어 근로소득 금액도 안 물어보고 총금액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맞췄어야 되고. 56번. 56번은 정답이 좀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나머지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맞췄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에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 시험에 많이 나오죠. 10년 전부터 주소 고소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하의 외국인 단기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 모두 과세하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아주 정확히 나왔어요. 그다음 2번에 거주자 개념 아주 정확히 나왔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3번에 법인 아닌 단체 두 번째 줄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가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때는 그 단체 자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라고 과세한다. 이거 마무리 특강 때 많이 했죠.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국법인이 발행주 시 100%를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당해 내국법인 직원이 이거 거주한대. 심지어 더 거주자 같은 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봐서 파견 기간 종료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거 국적 취득과 관계없이 주소 둔 곳으로 거주해요. 5번이 틀린 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좀 까다롭죠. 사실 5번을 정확하게 아는 수험생은 많지 않았겠지만 1, 2, 3, 4를 정확해서 5번이 좀 느낌이 세하구나.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나 57번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소득세법 문제를 보시면 대표자인 대주주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매출을 일부 누락했는데 과세관청이 그 관련된 법인세를 부가처분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 틀렸어요. 보통 좀 어려운 문제는 1번이 답일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법인에게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대표자한테 알려줄 때는 법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그때 개인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이미 법인한테 통지를 했다면 대표자한테 다시 알려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문제 다 틀렸고 2번에 매출 누락했을 땐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게 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3번에 이렇게 나왔죠.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인정 상여, 인정 배당, 인정 기타 소득은 결정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법인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법인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송달할 수 없다면 개인한테 통지하는 거고. 그다음 횡령에 의해 취득한 금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등 기타 소득으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횡령으로 취하는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거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오히려 헷갈렸으면 안 되는 거죠. 횡령으로 인한 거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 처분으로 인해서 소득세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그래도 찍었으면 안 되죠. 왜냐면 5번 지문은 그래도 최근 기출문제로서 출제가 된 지문이었어요. 그 인정소득이 발생했을 때 지금 신고를 안 해서 문제를 보시면 과세관청이 처분했어요. 과세관청이 즉 결정 경정한 거죠. 그때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서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지급식 의제 규정이에요. 적어도 5번 찍었으면 안 되고 그래도 공부를 했다면 4번 정도 찍는 게 좀 그래도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고 봐요. 58번 비과세 소득이 오히려 아닌 것은 즉 과세하는 소득인데 1번이 틀렸어요.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 1200만 원 이하의 금액. 이거는 올해 회계사 기출에 인적공제의 소득 그 비회관량이 났었어요. 이 지문이. 그래서 그 회계사 기출 최근 기출을 잘 분석하신 수험생이라면 거기서는 비과세로 났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로 과세로 났어요. 1200까지. 근데 1500에서 틀린 지문.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살짝 지엽적이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저택 비과세. 그리고 4번을 찍었으면 안 돼요. 기타 소득 중 서학활동품 박물관 미술관이 안 있으면 비과세죠. 박물관 미술관. 그 다음 59번. 59번이 이제 최근 기출문제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59번. 혹시 내년에 시험을 대비하실 분들은 앞으로의 시험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조문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조문을 응용한 지문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출제 유형이 59번이에요. 59번. 59번 잘 보시면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 동그라미 1번은 어떠한 조문을 봐도 이런 지문이 없어요. 하지만 그 기타 소득을 잘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딱 하나 떠올려야 되는 소득이 있어요. 지문이 법령의 기타 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장 조문에 없지만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한 소득 중으로서 그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기타 소득 과세할 수 있는 규정 하나 신설됐어요. 근데 그게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기타 소득이지
기타 소득으로 신고 안 하고 사업소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득 때문에 이 문제가 5가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물품 또는 장서 대한 소득 연 500만 원 이하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사소득,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으면 기타 소득이요. 심지어 이런 문구를 응용해서 기타 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있어요? 딱 하나 있죠. 종교인 소득이에요.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원칙 기타 소득인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그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어요. 그다음 2번 질문. 10년 이상 보유한 서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구분된다면 필요연비 최소 90%예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10년 이상 보유 안 했으면 80이고. 그다음 3번에 정신적 피해 배상금 비과세 소득이고. 4번에 퇴직 전에 부여받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했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5번 지문도 조문에는 없는, 조문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지문이에요. 특정한 소득이 기타 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때 선택적 분리과세 제도예요. 300만 원 이하에서 선택적 분리과세를 했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돼요. 하지만 대체되는 금액, 계약금, 위약금이 대체되는 금액 또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직무관련모상금 이런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과연 종합과세에서 6에서 42% 세율을 때려 맞느냐, 아니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돼서 원천징수 세율 20% 등의 세율로 끝났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요. 굉장히 좋은 문제지만 수험생들한테 좀 까다로웠을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60번. 양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네요.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은 양도론 보지만 양도소득을 과세는 하진 않는 거죠. 파산해서 이미 힘드니까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61번. 손익의 귀속시기. 요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죠. 이거는 마무리 특강 때도 굉장히 많이 했고 심지어 이게 오답으로 나온다라고 또 정확히 명시했었어요. 4번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는데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서점을 잘 봐야 돼요. 중소기업이 아닌 범위, 중소기업이 아닌 범위. 그때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즉 회수 기준, 도래 기준을 적용해서 신고 조정에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만 가능해요. 중소기업 아닌 법인은 결산 조정 사항을 했을 때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하죠. 그 중소기업 아닌 나와서 틀렸다. 넘어가서 62번 풀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감자시 의제배당 문제인데 소각을 했는데 소각일로부터 2년 전에 과세되지 않은 주발초 200주가 있어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5월 1일. 근데 중요한 게 네 번째 처분했어요. 처분했으면 이거 평균법으로 주식 다시 산정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2차 논제예요. 그리고 작년 세무회계 이와 비슷한 주제가 나왔어요. 아마 그걸 본떠서 만든 문제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풀었으면 절대 안 되고. 64번의 접대비는 무조건 맞췄어야 돼요. 일단 정답은 4번. 항상 세법은 괄호 문구 주의하셔야 돼요. 괄호 문구 놓치는 순간 틀린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발생해요. 4번. 내외법인이 한 차례 접대한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가로에 경조사금은 20만원이요. 그래서 1만원, 20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 증빙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송금을 산입하고 귀속자 관계없이 기타 사유를 처분한다. 여긴 맞죠? 경조사 10만원 틀린 거예요. 엄청 꼼꼼해야 돼요. 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하고 집착해야 되고 단어, 어미, 조사, 괄호 문구에 다 집착해야 돼요. 그리고 64번. 64번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추정돼요. 문제에서 법인세법 유형자산에 관련하여 행하는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주로 2번 많이 찍을 것 같아요. 2번. 2번을 많이 찍은 이유는 개인용 컴퓨터 200만원과 전기기구 250만원이 단기 소모성 자산임을 외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수험생. 거기 열거된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 기기 이런 거 왜 나왔지? 이러면서 느낌이 쎄한다.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체크하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의 특례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구입하면서 450을 지급하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에 이거 즉시상각 의제로 안 보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돼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컴퓨터, 기구 이런 게 법에서 열거한 단기 소모성 자산이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 모두 송금 인정이요. 근데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잘 안 보이는 게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폐기일에 속한 사업료에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결산 조정 사항 맞고 송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비만가액 1,000원 남겨야 돼요. 이거 마무리 때도 엄청 강조했죠. 비만가액 1,000원 까먹지 말라고. 결산 조정 사항에. 근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조문에 1,000원을 뺀 비만가액 1,000원이 빠져서 틀렸어요. 잘 안 보이죠. 사실 이거는 틀렸어도 돼요. 까다로운 질문이었고
65번 부계부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맞췄어야 돼요. 4번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한 경우로서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 한정해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닌 당좌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난이도 하였고. 넘어가서 그래도 67번은 풀었어야 돼. 67번 이거는 계산형이 아니라 사실상 세무조정을 묻는 이론형 문제예요. 세무조정 소득처분별 합계한 것을 옳은 것은 일단 양가로 1번에 기타 포괄손익 자산으로 주식을 분리했대요. 그때 기말 공정가치 2만원처럼 평가했죠. 그래서 차변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5천원, 대변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잡은 거죠. 기타 포괄손익 자산이니까. 그럼 일단 입금으로 입금산이 기타 5천원 해주고 송금산이 5천원 마이너스 유보해서 두 가지 세무조정 나와요. 양가로 1번에 상각후 원가 만기 보유 자산도 상각후 원가로 처리돼요. 그렇게 자산 증가한 거 취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송금산이 200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합계액 하시면 5번에 송금산이 5,200원 마이너스 유보, 입금산이 5,000원 기타 5번. 그리고 요거는 풀어서 맞췄어야 되고. 대성수당금은 사실 그렇게 출지 않았지만 아마 1차에서 풀기 어려울 거예요. 촉박한 시간 속에서 이걸 정확하게 풀긴 어렵다. 그래서 일단 스킵하시는 게 맞고. 69번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율법 기계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년치가 나기 때문에 일단 후순위로 푸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합병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70번 합병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A가 B를 흡수 합병이고 합병 등기를 했는데 모두 영리내역법이고 기억은 비적격 합병일 때 비양도 손익에서 니은은 적격 합병일 때 비양도 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그럼 니은은 보자마자 0이에요. 적격 합병일 때 양도 손익에 대한 법인세 0이에요.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럼 비적격 합병일 때 양도 손익만 계산하면 기억 빼기 0이 정답이요. 그럼 기억을 계산하면 양도가액 빼기 장부가액인데 양도가액의 양가로 이번에 합병 등일 현재 B의 건물의 시가 25만원이었고 A는 B에게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주식 액면가액 75,000원, 시가 135,000원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했대요. 지금 양도가액은 현금 15,000원과 주식 135,000원 두 개 더하면 15만원. 그리고 B의 자산이 양가로 일반의 재무상태표에 나와있는데 건물이 15만원이고 부채가 10만원이죠. 순자산이 5만원이요. 순자산 5만원 빼면 10만원. 그래서 합병 나와서 아마 겁을 지레먹고 안 풀어서 확률이 높지만 합병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오히려 좋은 문제였다고 봐요. 10만원 빼기 0 정답 10. 그 다음 70번 부가세로 넘어와서 그래도 부가세 계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오래 걸리죠. 그래서 71번 같은 거 그래도 풀었어야 되고 맞췄어야 된다고 봐요. 71번에 A의 19년 1기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부가세 과세분을 계산해 보래요. 양가로 1번에 국내 거래처 AA 제품을 2천만원의 장기 할부로 매출하고 대금 매수는 매년 말 1,000만원씩. 지금 중요한 게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 그럼 12월 31일 내년 12월 30일 이렇게 2년 회수하기로 했대요. 일단 장기 할부일 때 부가세에서 명목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인데 공급 시기가 2천만원 매년 말 12월 31일이고 현재 가치 평가 안 하고 마지막 단서 지문 보면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에 생겨서 발행된대요. 원래 이 단서 지문 왜 나왔냐면 장기 할부일 때 선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돼요.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에 대금 받고 생명서 끊었으면 그거 인정돼요. 2천만원. 근데 여기서는 공급 시기, 원칙인 공급 시기인 매년 말에 세금 계산서 발행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인 거예요. 공급 시기가. 그래서 지금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해당되는 금액 아예 없어요. 0이에요. 0. 양가로 2번 국내 거래처의 그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만원과 비비제품 원가 100, 시가 150의 장려품으로 제공했대요. 지급한 장려금은 공제하지 아니한 항목. 지급한 판매 장려 물품은 시가로 사업성 중에는 과세예요. 별도의 매입세 공제 여부 없으면 과세되는 것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0. 양가로 3번 국내 거래처에 대해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조기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채권 10%에 해당하는 20만원 매출 할인이 발생했어요.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항목이죠. 올해 차감하는 거예요. 20 차감하고. 양가로 4번 4월 4일에 수출하고 대금 1,000달러를 4월 10일에 수령했는데 환전은 4월 12일에 했대요. 그때 환율 어떤 거 곱해야 되냐면 수출일이 아니라 4월 4일 4월 4일에 1,000원 곱하면 1,000달러에 1,000원 100만원이요. 그래서 150, 20 빼고 100 더하면 233번. 이것까지 맞춰 야 되고 72는 사실 좀 오래 걸려서 못 풀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부가세에서 간이가세전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됐는데 딱 이 유형만 안 나왔다.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것이라도 말했는데 하필 진짜 나왔어요. 그게 겸용 간이가세자의 업종
이 공통사용자를 공급했을 때 업종이 불분명한 경우예요.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풀어보면 일단 과세기간의 거래 내역으로서 관이가세자의 차가감 납부세 구해보래요. 지방소비세 포함이죠. 포함. 왜냐면 올해 지방소비세율 바뀌었어요. 85, 15로. 그래서 공급 내역 보시면 소매업의 공급대가가 2천만원, 거기에 10%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야 되는데 소매업의 부가가치율 양가로 3번 나와있죠. 소매업의 경우 동그라미 이번에 10%,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공급대가 3천만원 나와있는데 10%의 간이가세자니까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야 돼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제조업의 경우 20%.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비품이 문제죠. 공급대가 1,000만원이 업종별 실질 기속을 구분할 수 없대요. 거래 1,000만원 곱하기 세율 10%는 잘했는데 이 업종별 부가가치 R을 구해야 돼요. 이 R을 어떻게 구하냐면 공급대가 비율로 안 분해야 되는 거죠. 소매업의 비율 10%를 총 소매업의 공급대가 2천과 제조업의 공급대가 3천 더한 5천만원 중에 소매업 2천, 그 다음에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을 공급대가 비율로 안 분하면 이게 16% 나와요. 그래서 이 구하는 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매입 내역에서 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입세 150, 제조업의 50만원은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면 돼요. 제조업은 50만원.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포인트가 3번에 업종별 실질 기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분. 이때 제일 낮은 부가가치를 적용해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친절하게 나와있죠. 업종별로 50, 20, 30 제일 낮은 5% 적용해 이때.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이 문제의 항상 키포인트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나왔죠. 공통사용자 공급했을 땐 안 분하고 공통사용자 매입했을 때 실질 기속 분명하지 않는다면 제일 낮은 5% 쓰는 거예요. 30만원에 5%예요. 그래서 N플 N- 하시면 정답은 4번 69만 5천원. 그 다음 73번. 73번도 그래도 풀었어야 돼요. 풀었어야 되고 그래도 맞췄어야 돼요. 그래도 법소부 중에서 가장 평이했던 논제는 부가세예요. 올해. 73번. 과표를 구하라. 일단 4월 11일에 A 제품을 을에게 외상으로 공급했는데 대금은 19년 7월 10일에 수령했대요. 대금 수령에 관계없이 공급 시점은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그래서 1,000만원 넣고 5월 20일에 대가를 받지 않고 견법을 제공한 거 공급을 아예 안 봐요. 아예 넣으면 안 되고 6월 17일이 그나마 실수 포인트였죠. A 제품을 직원의 생일 축하 선물로 제공했대요. 이거 간주 공급인데 올해 신설된 조문 중에 그 제품 가액 하나당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 개인적 공급 이런 걸 안 봐요. 근데 지금 시가가 15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과세하는 거예요. 오히려 15만원 넣어야 돼요. 사실 이게 그나마 킬링 포인트였어요. 15만원 넣냐 안 넣냐. 그리고 6월 26일에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 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신제품을 정액에 인도했는데 지금 공급 시기를 물어봤는데 시용 판매일 때 상대방의 매입 의사를 밝힌 날이에요. 근데 7월 1일에 밝혔죠. 그래서 올해 들어가면 안 돼요. 70만원 이기예요. 이기. 그다음 마지막 6월 27일 A 제품을 무에게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했으나 무가 일방적으로 해제함에 따라서 위약금을 받은 금액 공급가에 전혀 무관해요. 위약금 이런 거 공급가에 아니요. 그래서 1000 더하기 그냥 15만원 정도 3번이요. 눈도 맞췄어야 돼요. 그다음 74번 환급. 이거는 정말 마무리 특강에 다른 기출문제 풀었을 때 정확히 이 지문과 유사한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마무리 특강 분들 적어도 이 문제는 꽁으로 맞췄을 거예요. 환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번에 일반가세자이든 관이가세자든 환급 규칙이 적용된다. 비교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었죠. 일반가세자는 환급 규정 적용하지만 간이가세자는 환급 못해요. 예정 고지세액을 냈을 때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 공제세액,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규정 나온 거예요. 적용되지 간이가세자는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요. 그다음 75번 76, 77 그래도 맞췄어야 되고 75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4번에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이때 공급이죠. 그다음 물납 아니고 포괄승도 아니고 기억의 담보목적 아니고 전형적인 문제였고 76번도 마무리 특강이 거의 정확히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맞췄어야 돼요. 사업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의 임대인의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예요.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 5번이 틀렸고 77번 부가세 과세에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 소유재산의 파손, 회산,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공과에 아니고 매출채권 아니고 디귿 현물출자 소유권 이전되는 건축물 과세 대상이고 리을의 화폐 대여증권 아예 제외가 아니에요.
미음의 게임머니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했더라도 이거 공급 해당돼요. 그 비읍 아니고 그 딤이 두 개예요. 딤이 두 개. 그다음 71번 영세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정답 보면 국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를 대금으로 수여하는 경우만이 틀렸죠. 이때 그냥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지금 사업자의 국내에 있다면 그냥 무조건 영세율이요. 외화로 대금 수령하는 경우에만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이것도 맞췄어야 되고 국조법도 나름 평이했고 법소가 좀 까다롭게 출제되고 국기법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세법은 그래도 중상의 문제였고 혹시 내년에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출문제는 항상 나날이 진화되면서 첫 번째 진화되는 형태는 두 가지 법들을 좀 콜라보하는 문제들이요. 두 번째로는 조문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냐, 조문을 이해한 형태로 있을 수 있다. 아까 그런 기타 소득의 문제들이 간혹 출제된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 막판에는 타시험 또는 세무사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대요. 거기서 근데 그걸 똑같이 푸시는 게 아니라 조금 응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개정세법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일제로 내년 시험에 마무리 때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생 너무 많으셨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